주로 미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속한 이머징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부양책의 강도도 약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백신 접종률이나 뭐 집단 면역 형성 시기, 경기 회복 시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속도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언제쯤 이머징 국가들이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가 좀 있을까요? 사실 미국 위주로 지금 경기 회복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머징 중에서도 사실 어드밴스드 그룹에 속하는 이머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외의 이머징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어드밴스드 그룹에 속하는 이머징 국가들은 제조업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중국도 이제 어드밴스드다라는 평가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은 미국 경제 그 흐름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서 빠르게 돌아섰고요. 문제는 작은 이머징 국가들이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데 그 이머징 국가들은 첫 번째는 재정 부양을 할 수 있는 돈이 없고 두 번째는 백신의 보급이 상대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보시면 최근에는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 1위였다가 이제 미국이 2위로 내려가고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이런 쪽도. 그러면은 성장이 나오는 국가가 미국이고 성장이 안 나오는 국가가 이머징인 경우에는 이머징 국가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자본은 흘러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쯤에 이런 고전 상태에서 빠져나가게 되느냐라고 이제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어떤 부분들을 보냐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하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옐런 재무장관인데 옐런 재무장관이 며칠 전에 있었던 IMF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신흥국들한테 이제 SDR이라는 게 있어요. 이 SDR이 이제 그 개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긴급하게 자금을 달러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긴급하게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특권 같은 거거든요. 인출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냥 IMF에 열어놓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내가 필요한 통화로 이제 달러로 빼겠다. 유로로 빼겠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열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전혀 이제 거절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마가라고 해가지고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라고 해서 미국 중심주의만 썼으면 아메리카 온리였으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자주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자주의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라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G2 간의 경쟁 속에서 편가르기라는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편이라는 그 구도 때문에 우리 편에 대한 페이버 이런 것들도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머징한테도 주는 수혜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수혜가 실제로 실물 경제 운동을 따뜻하게 뒤펴주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 이머징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미국이 결국에는 현재 자기들이 성장한 그 성장의 과실을 실제로 이제 이머징 국가들하고 쉐어를 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천천히 이제 아주 완만한 속도로는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석님 말씀을 들어보니 글로벌 경제 전망과 시장 전망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런 그 경제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또 혹시 이제 광범위하게라도 좀 어떠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다 실망하실 만한 그런 내용 결국엔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분산 투자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알지만 왜 그러냐면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을 나눠서 들어가자고 하는데 누가 봐도 채권은 지금 주는 수익이 낮잖아요. 안전자산은 금리가 너무나 낮은 거죠. 근데 주식은 하루에도 뭐 5%씩 오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주식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코인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안정적인 저만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60에 채권 40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자꾸 이 40%가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죠. 너무 부진해 보이고 이 60%는 너무 이쁘고 그러면 이 40%가 평생 낼 거를 이 60%는 하루 만에 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40%에 있는 안전자산을 자꾸 빼가지고 위험자산으로 주식 같은 자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엔 뭘 만들어내냐면 쏠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쏠림들은 시장의 컬러가 크게 바뀌었을 때, 특히 이제 매크로 컬러가 크게 바뀌었을 때 너무나 큰 손실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서 굉장히 빠른 회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정 자산에 오르는 것 같은 자산에 계속 이게 쏠림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이 대처가 일반인들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산 투자가 중요한데, 분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쏠림에 대한 경계가 1번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거나 할 때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다. 적어도 올해는. 그러면 디플레이션 쪽에 예를 들어 비율을 갖다 한 60% 놓고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40%를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뛰었을 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 내지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있죠. 이런 쪽으로의 쏠림이 강했다면 그런 쪽들보다는 이제 마찬가지로 가치주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배분 비율도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채권이 이제 만약 최악의 경우에는 둘이 같이 깨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가 그러냐면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주가도 상처를 받지만 채권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뛰면 채권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주식 채권 분산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체 투자, 대안 투자라는 걸 준비하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원자재나 금과 같은 자산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시장의 컬러가 애매한 상황 그리고 한쪽으로의 쏠림이 나타나려고 하는 상황일수록 오히려 원칙적으로 이 분산 투자에 대한 게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건영 수석님 오늘 분산 투자를 비롯한 여러 이제 매크로에 대한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오늘 딥터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